2023학년 10월 우리 3학년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1번 문제는 윤리학의 분류 관련된 문제지요. 자, 그래서 살펴보시면 나는 윤리학이 도덕 원리를 탐구해요.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 또는 어떤 상품을 가져야 한다 같은 도덕적 표준의 제시를 목적으로 삼는답니다. 여기까지만 나오면 이게 사실은 실천규범 윤리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론규범 윤리학이나 그냥 규범 윤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죠.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이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도덕적인 신념, 태도,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객관적인 기술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기술윤리학이죠. 기술윤리학. 그래서 규범윤리학이 기술윤리학을 비판하는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도덕적 문제 상황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된다라는 건 기술윤리학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2번 도덕적 담화의 논증이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게 주요 학문의 목표이면 이거는 분석윤리학인 메타윤리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행위의 도덕적인 근거에 대한 이론 정립을 강조하면 이거는 이론규범윤리학이 되겠죠. 근거에 대한 이론을 정립해야 함을 강조하는 건 이론윤리학이 되겠죠. 이거를 기술윤리학이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번 특정 사회의 도덕 관습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건 기술윤리학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5번 도덕 규칙을 적용해서 행위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규범 윤리학에 대한 특징이니까요. 규범을 적용해서 정당성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옳고 그름을 확인한다라는 얘기니까요. 근데 기술 윤리학은 이런 거 하지 않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2번도 꽤 오답률이 높았는데요. 전통적으로 사회계약 관련된 문제들은 조금 오답이 높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을 보시면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안전 보장에 있습니다. 개인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주권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주권이 침해되면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이렇게 바로 보게 되면 홉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자연 상태, 그러니까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권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군주제를 원하시는 홉스 선생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을을 보시면요. 국가의 주된 목적은 개인의 재산 보호에 있다. 여러 가지 개인의 권리 중에서도 재산 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네요. 절대 권력의 통치는 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권력에 반대한대요. 절대 권력을 위정자에게 넘겨주면 자연 상태보다 더 나빠지기 때문에 보통의 권력은 분립되어서 나누어지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로크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개인의 생명과 자유는 주권을 분할해야 온전히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홉스는 강력한 군주의 권한이 있어야지만 자연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주권을 분할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으시죠. 절대 주권을 강조하십니다. 2번 군주는 절대 권력을 지닙니다. 그렇죠. 절대 권력을 지녀야 됩니다.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파기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설명이죠. 3번 보겠습니다. 로크는 개인과 국가는 상호 간의 이익을 전제로 사회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개인과 국가 간의 상호 계약이 아니라요. 개인과 개인들끼리 상호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다라는 주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4번 입법권은 최고의 권력입니다. 맞습니다. 공공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그렇죠. 입법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계약자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제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공선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제한이 가능하게 됩니다. 5번 사회계약으로 자연상태에서의 재산권이 보장된다라고 했는데요. 을의 경우는 사회계약이 자연상태에서의 자연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홉스에게서는 자연상태에서 자연권이 없어요. 자연권이라고 하는 건 사회계약으로 보장이 되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짐으로 개인의 사적인 재산권이라는 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3번 보겠습니다.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기억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통일 얘기가 먼저 나왔네요. 통일은 남북 간의 정치적 일괄 타격을 통해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점진적인 교류를 통한 통일은 남북 간의 이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요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최우선 과제인 남북한 이산가족의 문제, 여기 지금 뭐가 다 섞여 있죠. 이산가족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일괄적이고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를 보시면 통일은 남북 간 사회 문화적 협력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급진적인 통일은 남북 간의 이산가족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최우선 과제인 남북 간의 이질감 해소와 관련해서 신뢰 회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인 사회문화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축을 보시죠. 정치적인 합의를 통한 신속한 통일을 강조하는 건 가가 강조하죠. 그래서 이건 낮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Y축을 보시면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서, 그쵸?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서 남북 간의 민족 동질성을 해소한다, 회복한다, 이질감 해소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맞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Z축을 보시면 통일의 선결 과제로 남북 간의 이산 가족의 인도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남북 간의 이산 가족 문제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질감이네요. 이질감이에요. 여기 이산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낮은 거 이렇게 오신다면 높은 거는 딱 Y축밖에 없어서 4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4번 가겠습니다.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위해서 고른 것은입니다. 왕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면 대부가 나왔네요. 뭐 여러 학자가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우리 생윤에서 보통 대장부 줄임말로 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상적인 어떤 사람으로 보는 학자가 있지요. 그 학자인 것 같긴 합니다만 자신의 집안의 이익을 백성은 자신의 몸의 이익을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각자 자기 이익을 취하려 하면 나라는 위태로워지니까 왕은 이익이 아니라 인의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왕은 백성과 다르게 인의를 생각하고 백성은 자기 몸을 생각해도 자기 이익을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보는 유교적인 맥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대인 얘기도 나오고 한 거 보니까 이거는 맹자의 결이 맞을 것 같죠. 을을 보시면 인위적인 것을 멀리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무위가 생각나네요. 무위. 분별적인 지혜를 버려라. 그럼 유교 아니고 백성을 이익이 100배가 된다. 인을 끊어버리고 이를 버려야 된다. 백성이 다시 효도하고 자유로워진대요. 그러니까 백성이 효도하지 않는 이유는 인과 예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최상의 지도자는 백성이 단지 그의 존재만을 아는 지도자로 무위의 통치를 하고 있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도가의 노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시겠네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맹자는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지 않고 사랑해라. 이거 겸해라고 써 있는데요. 겸해 아니죠. 겸해 아니고 좀비 친소를 구별하죠. 좀비 친소에 대한 구별을 하죠.
그 다음에 니은 군주는 먼저 수기하고 백성을 교화해야 된다. 수기 치인 수기 아닌 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럼 니은은 맞고요. 디귿 이상적인 삶을 위해서 무지한 덕을 갖춰야 된다. 무지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무지를 물론 백성들에게 무지한 삶을 강요하기는 하지만요. 무지의 덕이라고 하는 거는 지혜가 없는 거, 현자의 통치를 반대하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래서 노자의 이상사회에서 무지, 무욕, 무위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맞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은 성인을 좇아 선악을 구별해야 된다. 그러면 유교적인 맥락에서 맹자 선생님을 할 수 있죠. 이상적인 인간을 좇아서 선악을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도가에서도 성인이란 말을 쓰기는 하되 선악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죠. 여기 위에서도 분별적인 지혜를 버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노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도 난이도가 조금 있었었고 오답률이 좀 높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플로우 차트 문제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천천히 잘 봐주시고 롤스와 노직을 구분하는 문제도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부터 보실까요? 소득과 부가 천부적인 운에 의해서 분배되는 것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의적이다. 자의적이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공정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인 운의 자의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원칙으로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롤스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을을 보시면 자유로운 사회에서 개인의 재능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익이 된답니다. 개인의 재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보통 아담 스미스의 경제 이론하고도 같은 맥락인 거죠. 소유 권리를 지님에 있어서 자연적 자산의 영향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소유 권리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산에 대해서, 자연적 자산에 대해서. 그래서 노직 선생님의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롤스와 노직을 비교해서 살펴보시죠. 자유롭게 양도된 재화도 재분배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롤스 입장에서 자유롭게 양도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게 소유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소유권이라면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지 않고 양도되었다면 이거 재분배 대상이 될 수 있죠. 노직 마찬가지죠. 최초의 취득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자유롭게 양도된 재화라고 하더라도 최초의 부정의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분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 들어갈 수 없는 글이 되겠고요. 니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임의적이에요. 여기까지는 롤스가 동의하죠. 임의적, 자의적 똑같은 표현이니까요. 임의적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정의롭다, 부정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정의롭다, 부정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의한가 그러시면 이거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되시겠네요. 그래서 롤스에 해당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이게 지금 A가 둘 다 예라고 하는 걸 고르는 거네요. 그러면 요거는 A가 맞는 거가 되겠네요. A가 맞는 거가 되겠고 지금 B는 두 사람을 모두 봐야 됩니다. 노직을 보겠습니다.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부정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노직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천부적인 재능의 분포는 임의적이긴 한데 내 거는 내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말이기 때문에 B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디귿 구성원들의 모든 이익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평등하게 보장되는가 라고 되어 있네요.
구성원의 모든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롤스의 입장에서 최소 수혜자에 대한 어떤 이익을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데,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나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보장하는 원칙이에요. 불평등을 보장하는 원칙인데 이게 평등하게 이루어진다? 이러면은 롤스가 해당되지 않죠. 롤스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정한 기회균등이 됐건 차등의 원칙이 됐건 요거는 이제 불평등을 허용하는 원칙이니까 평등하게 보장돼야 되는 원칙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노직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왜 공정한 기회균등이나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느냐, 소유 권리에 따르는 정의의 원칙만 가능하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B에 들어갈 수가 없는 표현이 되시겠습니다. 리을 보시면 최초의 취득 과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자연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배타적 권리는 인정되는가? 이게 최초의 취득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취득의 과정에서 나의 노동이 투여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해약금지 원칙의 적용인데, 자연적 자산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에 따라서 뭐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내 거다라는 게 노직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디귿선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선지였는데요. 여러분, 지난번 9월 모평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평등하게 분배하기 위한 원칙이고요. 그리고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은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을, 정치적 아니고요. 사회적 불평등을 허용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보장되는 거 아니라는 거 롤스의 견해로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겠습니다. 갑을 보시면 현자는 삶으로부터 도피하려 하지도 않고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삶이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 삶의 부재가 어떤 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에 현자는 단순히 긴 삶이 아니라 즐거운 삶을 원한다라는 쾌락주의 학파의 얘기네요. 에피쿠로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자는 죽음이라는 게 우리의 감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기 때문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운 삶을 영위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십니다. 을을 보겠습니다. 을을 보시니까요. 영혼이 가장 잘 사유하는 때는 청각, 시각, 고통, 쾌감 등으로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을 때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육체의 감각으로 얻어지는 거죠. 감각. 근데 여기에서 산만해지지 않을 때라니까 감각에서 벗어날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좋겠죠.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순수한 지식을 갖고자 한다면 몸에서 벗어나야 된대요. 그래서 감각기관인 몸에서 벗어나서 영혼 자체로 사물을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순수한 이데아를 발견할 수 있다는 플라톤의 관점이 되시겠습니다. 플라톤 되시겠네요. 자, 1번 보시면요.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게 죽음은 그 자체로 악이다. 일단 맨 마지막 문장이 아니죠. 그 자체로 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관한 제대로 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겠죠. 그 다음에 2번 죽음을 통해서 고통의 부재로서의 쾌락이 비로소 실현된다라는데, 죽음이 우리에게 쾌락을 준다? 아니죠. 죽음은 우리에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3번 죽음 이후의 영혼의 사유로 참된 실제를 인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죽으면 순수하게 영혼만 남기 때문에 참된 실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죠. 4번 죽음으로 불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세계에 이룰 수 있다. 그렇죠.
불완전한 세계인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에 도달하게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영혼 불멸성을 파악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영혼 불멸성을 얘기하시는 건 플라톤이 맞고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런 말도 맞는데요.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는 영혼 불멸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자로 구성되어 있던 영혼이 죽으면 흩어지거나 소멸을 하죠. 흩어지고 원자가 흩어지고요. 영혼은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네, 그래서 요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에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입니다. 공동체는 가공의 조직체이며 공동체의 이익은 그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에 불과하다. 공동체의 이익은 그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이다. 라고 이걸 같다라고 보고 있네요. 어떤 행동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크다면 이 행동은 공리의 원칙에 의해서 승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공리주의 입장이죠. 공리주의 입장이고 대표적인 공리주의 사상가인 벤담 선생님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문제 상황을 보시니까요.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 배아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있고요. 연구 과정에서 배아가 폐기되고 난자가 확보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연구를 계속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리의 원칙에 따라서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경향이 작을 때 이럴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1번 연구의 결과로 인해서 사회적 손실을 계산해야 된다. 그렇죠. 사회적 손실을 계산해서 이익이 크고 손해가 작으면 요거 할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손해가 크면 안 하는 거죠.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연구자가 지켜야 될 보편적인 원리는 없다. 공리의 원리로 보편적인 원리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3번 연구자의 동기가 연구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척도다. 연구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척도에서 공리주의는 최대에서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죠. 동기가 아니라. 4번 연구자는 경향성이 아니라 선의지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향성에 해당하는 고통을 피하고 선을 따르는 경향성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경향성에 따르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5번 연구는 사익의 총합보다 큰 공익을 지향해야 된다. 아까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 이퀄 공동체의 이익이라고 봤기 때문에 크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겠네요. 8번 보겠습니다.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사랑이 결연해 성적 관계도 도덕적일 수 있답니다. 성적 관계를 통한 쾌락 그 자체를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랑이 결여돼도 괜찮답니다.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라서요. 자율성의 원칙과 해악 금칙의 원칙에 따라서 성인들은 성적 관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주의의 입장이 되시겠네요. 자유주의의 관점이 되시겠습니다. 을을 보시면 사랑이 결부된 성적 관계도 비도덕적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랑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 성적 관계는 사회적 존속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랍니다. 사회의 존속과 관련이 되어 있대요. 따라서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질 수 있는 혼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하니까요. 보수주의가 되겠네요. 보수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자유주의는 성적 관계의 도덕성은 사랑의 결합 여부로 판명된다. 사랑 없어도 된다고 했었죠. 이걸로 판명되지 않습니다. 2번 자발적 동의에 의한 성적 관계는 비도덕일 수 없다. 여기 자율성의 원칙도 들어가지만 해악 금지의 원칙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악 금지의 원칙을 어기면 비도덕적이게 됩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성관계는 도덕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격적 가치만 존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인격적 가치만 존중하면 끝이다라는 건데 출산, 양육, 이런 혼인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해야 돼서요. 요게 모두 도덕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4번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게 그렇죠. 이게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적 관계여야지만 뭔가 도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는 한데요.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적 관계도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부부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성적 관계가 일어난다면 그것도 도덕적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부부 사이에서 성적 관계가 일어날 때 이게 정당한 성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는 성적 관계는 도덕적인 평가로서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사랑이 결부된 성적 관계가 도덕적인 경우가 있대요.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모든 사학자들이 다 동의해도 괜찮은 얘기죠. 사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다만 사랑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사랑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동의할 수가 없겠죠. 네, 사랑이 결부된 거니까요. 그럼 이거는 뭐 중도주의도 되고 다 될 수 있는 표현이네요. 중도주의도 되고 사랑의 결부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예 중도주의는 사랑이 결부되어 있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덕적인 경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가불병의 사상가 입장에서 볼 때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8번 문제가 오답률 1위의 문제였었습니다. 이게 73.6%가 되는 그 오답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아마 이게 4번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4번을 많이 선택을 했네요. 그래서 4번이 이게 약간 애매하게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인 평가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나머지는 평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조금 함정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오답률이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생윤이 요즘에 이렇게 논리적인 측면을 좀 많이 물어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핵심 단어가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맞다 틀리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뭐 이제 잘 아실 테니까 천천히 잘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 가죠.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 의해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이거 화살표 문제죠. 화살표 문제. 자, 갑을 보시면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살인자의 사형 장면에서 생겨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일 테니까 우리가 배운 사상가 중에서 사형에 반대하시는 분은 베카리아밖에 없겠죠. 자, 왜 그런지 보신다면 그가 노동으로 속죄하는 것을 사람들이 오래 보는 것에서 강한 억제력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카리아는 종신노역형을 긍정하죠. 을을 보시면요.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양과 질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돼 있으니까 응보주의를 제시하시는 칸트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인간을 수단이나 물건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인간을 존중하는 수단이죠. 병씨 보겠습니다.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면 사형을 받겠다고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자에게 희생되고 싶지 않아요. 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동의를 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게끔 규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형에 찬성하는 루소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소 그리고 칸트, 베카리아 선생님들이 서로 의견을 나눠서 비판하고 있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A 보시죠. 베카리아가 칸트를 비판하는 겁니다.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형벌의 종류와 질이 정도가 결정된다.
동등성의 원리는 곧 아까 얘기한 보복의 원리인 거죠. 그러면 이거 칸트가 간과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베카리아 선생님은 예방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동등성의 원리라기보다는 비례의 원리를 따르죠. 비례성의 원리를 따르죠. 그 다음에 2번은 B니까 칸트가 베카리아를 비판하시는 겁니다. 사형은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자유롭게 해주는 형벌로 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불의가 아니죠. 오히려 인격을 존중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거 맞는 거네요. 그런데 베카리아는 사형에 반대하시는 거니까 불의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간과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C이네요. 루소가 두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살인자에 대한 형벌은 시민의 공포심을 자극해야 정당화될 수 있다. 살인자에 대한 형벌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인 거죠. 공포심을 꼭 자극할 필요는 없어요. 이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베카리아 선생님을 비판하는 이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베카리아 선생님은 살인자가 일반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어떤 형벌을 받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간과하지 않아요. 베카리아 선생님 입장에서는. 칸트는 근데 공포심을 자극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인에는 사형 이런 식이니까요. 그래서 칸트한테서는 이게 괜찮을 수 있지만 베카리아 선생님한테 있어서는 이게 간과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루소의 입장도 아니고요. 4번 D네요. 그러면 칸트가 루소를 비판하는 겁니다. 형벌의 법칙은 공동체 이익을 증진을 전제로 하는 정언 명령이다. 이거는 아예 좀 문장이 좀 섞여 있는데요. 정언 명령이다라는 말에는 칸트가 동의를 하겠죠. 칸트가 동의를 하겠지만 공동체의 이익 증진이 전제된 정언 명령은 없죠. 이거는 칸트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요. 정언 명령을 빼면 루소에게 있어서는 사회계약의 목적이 공동체 이익 증진에 있기 때문에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언 명령이라고 또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루소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네요. 5번 F네요. F면 베카리아가 루소를 비판하는 거죠.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증대된다. 예방주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위해서 처벌이 범죄보다는 강력해야 돼요. 강력하지만 처벌이 늘어나면 사회적인 악도 증대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으로 증가돼야 되죠. 최소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잔혹해질수록 좋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베카리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보시겠습니다. 심의불복종은 비록 법의 바깥의 경계선에 있는 거지만 바깥 경계선에 있어요.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다는 얘기는 위법한 행위라는 거죠. 위법 행위이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법이 있어야 하는 원칙에 따른 행위라는 거죠. 원칙에 근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제나 법 질서를 도와주는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법에 대한 충실성은 심의불복종이 양심적이고 진지하고 공중의 정의감, 다수의 정의감, 공공의 정의감 다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근거로 해서 호소하는 거래요. 이 원칙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는 거래요. 자, 롤스의 입장이죠. 롤스의 입장입니다. 을을 보시면 심의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 18세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이거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죠.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고요. 우리는 심의불복종을 통해서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심의불복종이 가져온 법과 민주주의의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된다. 손익을 계산해야 된다. 라고 보니까 이거는 싱어 선생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실게요. 롤스는 심의불복종은 불이한 모든 법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아니죠.
부정의한데 심각하고 현저한 부정의에 대해서 심의불복종을 하는 거죠. 2번, 심의불복종은 최종 목적이 사회체제의 근본적 변화이다? 아니에요. 사회체제나 원칙이 좋은데 이 원칙에 반하는 법이나 제도가 나와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혁명이지 심의불복종이 아닙니다. 심의불복종은 이미 사회체제가 질서정연한 사회체제인 경우에만 실시될 수 있어요. 3번, 싱어는 심의불복종은 헌법에 근거한 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민주주의 체제예요. 여러분, 법과 민주주의예요. 법과 민주주의가 이 실현되고 있는 국가에서 이 법은 헌법에 근거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헌법에 의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런 법인데도 이게 혹시나 부정의하다면,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해서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심의불복종 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심의불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심의불복종은 다수를 위협하거나 강제하는 위법행위가 아니죠. 자, 일단은 위법행위는 맞지만 다수를 위협하거나 강제하는 행위가 아니죠. 강제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호소인 거죠. 호소인 거죠. 그래서 비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5번, 심의불복종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두 분 다 처벌 감수를 주장을 하시죠. 처벌 감수를 주장을 하십니다.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을 존중하고요. 체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하겠다라는 원칙입니다. 네, 정답은 3번 되시겠네요.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은 오답률 2위에 해당하는 자연윤리 문제입니다. 가불병사 상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준술말을 골라라 되어 있어요. 갑을 보시면 모든 생명체 나옵니다. 모든 생명체 그러시면 생윤에서는 인간, 동물, 식물까지 얘기하고요. 여기에 일원이랍니다. 일원.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은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자신을 보존하고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테일러 선생님이 되시겠네요. 을을 보시면 동물의 고통을 인간의 고통에 동일한 양의 고통과 동등하게 간주해야 된다. 자, 동등하게 간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물과 인간의 동일한 양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을 종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싱어 선생님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죠. 요 앞에 있는 부분은 지난번 수능에서 선지로도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잊지 말고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을 보겠습니다. 병을 보시니까 대지윤리를 주장을 하세요. 대지윤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레오폴드밖에 없으시죠. 인류 역할을 생명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혹은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 공동체 그 자체, 생명 공동체 그 자체 이렇게 나오시면 전체라는 맥락으로 이해를 해라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십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문제입니다. 여기 오른쪽이 조금 여유가 없어서요. 제가 왼쪽에다가 정리하겠습니다. 테일러와 싱어와 레오폴드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보죠. 인간은 이성적 존재와 동물에게만 신의 의무를 지녀야 된다. 동식물에게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동식물에게만 신의 의무를 지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레오폴드 입장에서 먼저 볼게요.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무생물까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니까 혹시 신의의 의무를 져야 된다 그런다면 무생물까지 져야 되겠죠. 그리고 싱어 입장에서 본다면 동식물에게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일부 동물까지이기 때문에 식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싱어의 입장은 아닙니다. 자, 문제는 테일러 선생님인데요. 테일러 선생님이 인간의 의무를 4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해약금지의 의무, 해약금지의 의무가 있고요. 불간섭의 의무가 있고요. 보상정의의 의무가 있고요. 신의의 의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신의 성실의 의무라고 하기도 하고요. 기만금지의 의무라고 하기도 하죠. 기만금지의 의무라고도 하죠. 자, 그때 이 기만금지의 의무에는요, 기만을 당할 수 있는 존재들에게 기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의무입니다. 기만을 당할 수 있는 존재는 여러분이 뭘 어떤 예를 들어드려야 될까요? 뭔가 해준다라고 약속을 했다가 안 해주는 그런 경우예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누구만 이런 그 기만을 당하냐면 뭔가 그 약속을 뭔가 알 수 있는 존재들만 이런 기만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게 테일러는 동물까지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물은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해도 모르죠. 알 수 없죠. 그래서 의식이 없기 때문에 테일러는 이 동식물이라고 하지 않고 동물에게 자연 야생 동물에게 신의의 의무, 기만금지의 의무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테일러 선생님의 입장에서 잘못된 표현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모두가 동의하지 않아야 될 그런 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가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여기 해약금지와 불간섭 의무가 있는데요. 불간섭 의무를 얘기할 때 개별 생명체와 자연 생태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도 범위가 개별 생명체는 괜찮지만 자연 생태계 그러면 요거 우리가 무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생물에 대해서 불간섭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불간섭의 의무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출제를 했는데 지금 여기 신의 성실의 의무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동물에게만 관련된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니은 가겠습니다. 생태계의 선과 개체의 선, 요 말을 좀 바꿔보면 요거는 전체의 선과 개체의 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는 건 여기가 우월하다든지 여기가 우월하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모든 사상가가 다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레오폴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야 되죠. 전체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X예요. 똑같지 않으니까요. 근데 테일러나 싱어의 입장에서도 봐도요. 개체가 중요하지 전체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전체 그러면 무생물도 들어가는데 테일러는 무생물까지는 해당되지 않잖아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싱어의 경우도 개체 중에서 동물까지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다 동의하지 않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식의 어떤 선지가 9월 달에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생명이 있는 존재는 생윤에서 인간, 동물, 식물이죠. 인간, 동물, 식물.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된다 그러시면 인간, 동물, 식물까지를 종에 상관없이 배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테일러 선생님이 맞죠? 평등하게 배려하는 거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더 맞아야 됩니다. 레오폴드도 맞아야 되죠. 왜냐하면 레오폴드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종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배려하니까요. 그런데 싱어는 인간과 동물까지만 도덕적인 배려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서요. 위에 C 레오폴드와 테일러, 싱어, 테일러, 레오폴드와 싱어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을 가시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자 이거 지금 칸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뭐에 대한
의무다 그러면 사실 의무를 지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거든요. 이거 인간의 의무예요. 무조건 의무가 나오면 인간에 대한 의무인데 뭐뭐에 대한 의무가 나오면 이 앞에 있는 대상이 직접 의무의 대상이 된다. 요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인간이 동물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진다면 그것은 호혜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 호혜성에서 비롯된 것은 상호간에 이익을 줄 수 있다. 상호간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인간의 의무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의무는 모두 일방적입니다. 인간만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도 누가 나와도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다 동의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다 했으니까요. 인간에 대한 의무만인 거죠. 예. 호혜성이 아니라 일방적인 의무가 됩니다. 다 무생물과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져야 하는 의무인 거죠. 마찬가지로 테일러도 생명체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는 의무인 거예요. 싱어 입장에서도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인 거예요. 인간의 의무. 그렇기 때문에 호혜성, 동물이 우리한테 뭘 해주는 거나 식물이 우리한테 뭘 해주거나 무생물이 우리한테 뭘 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해야 되는 의무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맞는 의무다라고 보시면 돼서요.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과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배우지 못해 무식한 수령은 겨우 고를 한 고를 얻기만 해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교만하고 사치해서 공금을 손다는 대로 함부로 써버린답니다. 그럼 이런 수령은 안 되겠다라는 거죠. 청렴한 사람은 청렴 마음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 마음을 이롭게 여기고 수령이 원하는 바가 청렴으로 도를 얻는 것이라면 재물을 버리고 취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청렴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도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이 되라라는 정약용 선생님의 관리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윤리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보죠. 목민관은 청렴을 실천하지 않으면 지혜롭지 않은 거래요. 아까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청렴 마음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 마음을 이롭게 여긴다는 거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면 청렴한 사람인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니은 재정적인 여유는 목민간의 자의적 공금 집행을 정당한다? 안 돼요. 공금을 손에 가는 대로 함부로 써버리면 그거는 여기 무식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수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디귿 청렴은 인을 실현하려는 목민관의 욕구에서 비롯될 수 있다. 여기 있죠. 청렴으로 도를 얻는 것을 원한다, 요구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리을 목민관의 청렴은 자기 수양보다 외적 강제를 통해서 실현된다. 정약용 선생님도 유교학자에 해당하는 실학자예요. 유교의 안에 있는 실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먼저 자기를 수양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살피거나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강제를 통해서 실현되는 게 아니라 자기 수양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기업 디귿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음악은 사람의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타고난 성정으로 인해서 타고난 성정 때문에 음악의 즐거움이 도리에 맞지 않아 혼란이 일어날 수 있대요.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 혼란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 타고난 성정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니까 타고난 성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악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순자 선생님이 되겠구나 라고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혼란을 싫어해서 옛 성왕이 아송의 음악을 제정했다. 음악을 후천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기 순자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 음악을 비난하는 이유는 종이나 북 같은 악기의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래요.
즐겁기는 하대요. 즐겁긴 한데 음악이 위로는 성왕의 일과 부합하지 않아요. 훌륭한 왕의 일이 아니에요. 음악이 아래로는 백성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악을 즐기면 안 돼, 음악을 하면 안 돼 라는 묵자의 비약론이 되시겠습니다. 자, 기억 보죠. 순자는 음악을 활용해서 백성의 감정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그렇죠. 백성의 악한 본성을 음악을 통해서 바르게 교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음악이 도리에 맞으면 본성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 도리에 맞는 음악은 금방 1번에서 얘기했는데 악한 본성을 확충하는 게 아니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잘못됐고요. 3번, 묵자는 음악이 백성에게 이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을 가져다 준다.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로움이 곧 묵자에겐 의로움인 거죠. 이로운 게 의로움이라서 이로움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의로움도 가져다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요. 4번, 음악은 재물을 낭비하게 해요. 맞아요. 재물을 낭비하게 해요. 하지만 생산활동에 필수적이래요. 이거 생산활동에 필수적이라고 하면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생산활동에 필수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5번, 음악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순자 선생님은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백성의 감정을 바르게 인도하니까요. 그런데 묵자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 음악을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없애야 할 해악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가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이렇게 폭력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셔서 폭력의 삼각형 얘기하시면 우리 갈퉁 선생님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으시죠. 얘는 진단, 예측, 처방이 필요한데요.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모두 사라져야만 실현된다. 진정한 평화는 모두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을을 보시면 이성이 전쟁을 탄핵을 해요. 이성은 우리 모두 평화 상태를 의무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영원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어요. 영구 평화를 위해서 국가 간의 계약이 필요한 겁니다. 네, 국가 연맹과 같은 계약이 필요한 거죠. 그럼 영구 평화 이야기하시는 칸트 선생님이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모든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평화연맹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연맹의 목적은 모든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기억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갈퉁 선생님은 문화적 폭력으로 인해서 비의도적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비의도적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폭력도 제거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비의도적 차별도 일종의 폭력이거든요.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문화적 폭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평화적 수단과 과정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뤄낼 수 없다?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를 위한 수단은 평화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칸트는 평화를 위해서 국가 간의 계약을 주도할 세계정부 아니에요. 세계정부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국제연맹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여기 평화연맹이라고 되어 있죠. 국제연맹이 필요한 거지 세계정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번, 국가 간의 적대 행위의 중단은 영원한 평화 상태를 보증한다. 여러분, 요거 적대적 행위의 중단이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평화 상태를 보증한다라는 건 충분하다라는 건데요.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국내 정치도 공화 정체여야 되죠. 세계 식민법에 따라야 되죠. 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충분한 조건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조건인 건 맞지만요. 5번,
국가정치 체제는 평화 실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금방 칸트가 말씀한 것처럼 국내 정치는 공화정 체제여야만 국제 평화가 실현돼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칸트가 틀렸고요. 갈퉁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구조적인 평화가 필요하거든요. 구조적인 입장에서의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문명화된 현대사회에서 유한계급의 생활 방식은 유한계급이 있으면 무한계급도 있겠죠. 이렇게 뭔가 유한계급과 무한계급으로 나누어서 계급 간의 갈등을 추구하는 존재는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유한계급의 생활 방식은 명성을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명성의 기준이 돼요. 명성이 있다 없다는 유한계급이 생활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유한계급이 무엇을 사면 명성이 있는 건데 이것도 내가 사야 나도 명성을 가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기준은 최고 상류층 이하 모든 계층이 따르고 싶어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게 모든 계층이라서요. 모든 계층이 다 따르고 싶어 한다라고 이 사상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 최하의 극빈층도 여기 해당됩니다. 극빈층도 이걸 따르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대요. 유한계급이 명성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수단은 어떻게 명성을 획득하냐? 과시적 여가와 과시적 소비로 요 명성을 획득한답니다. 그러니까 과시 소비와 과시 여가를 통해서 명성을 획득한다. 이거 배불런이죠. 과시적 여가와 과시적 소비의 공통적인 특징은 낭비예요. 이거 이렇게 그렇게 돈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물질적인 낭비를 많이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과시적 여가와 과시적 소비는 경제 발전의 각각 다른 단계에서 편의성을 기준으로 각각 선호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으십니다. 배불런이네요. 자, 1번 유한계급은 사회적 명성과 무관하게 여가 생활을 즐긴다. 명성에 따라서죠. 명성을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여가 생활을 즐기죠. 2번 과시적 소비는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는 낭비이다. 아니에요. 명성을 획득하는 수단이죠. 못하느냐 아닙니다. 못하느냐 아니죠. 3번 유한계급의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과시적 소비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경쟁적으로 나 돈 많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적인 소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품 같은 것들은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린다고 하죠. 4번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과비소비의 욕망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산업사회에서는 더 크게 나타나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많아지게 되면 명성을 위해서 소비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5번 현대사회의 극빈층은 과시적 소비의 유혹 자유롭다 되어 있는데요. 아까 모든 계층이 여기를 따르고자 싶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최근 뉴미디어에서는 고인이 된 유명인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는 광고가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로 고인을 복원하는 하여 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뭐 초상권 같은 거죠. 이런 문제가 있대요. 고인의 행동과 목소리를 단순히 따라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답니다. 이렇게 고인의 행동이나 목소리를 단순히 따라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래요. 요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랍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랍니다. 하지만 고인의 영상이나 음성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이용해서 고인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답니다. 지금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네, 요거는 저작권 침해라는 거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여기 위에 나와 있지 않은 거를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나와 있는 것과 1번 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단순한 모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아까 위에서 나와 있죠. 저작권을 내세워서 저작물의 상업적인 이용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을 이용해서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이게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뭐랄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면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어떤
저작물 침해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니까 제약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번.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을 공공재로 간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저작권을 인정한다라는 건 어느 정도 사유재를 인정한다라는 얘기니까요. 4번. 고인을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자의 동의가 없을지라도 허용된다. 동의를 받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5번. 디지털 기술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에 대답할 질문을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어떤 실험들을 금지하는 하나의 원칙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 전체의 실존과 본질이 도박적 행위의 담보가 되어서는 안 된답니다. 도박과 같이 인간의 실존을 이게 담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도박적으로 가능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반드시 실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면서 평화를 찬양할 수 있는가? 처참함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처참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갖는 게 좋은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로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공포의 발견수를 주장을 하시죠. 자, 이분은 인간 전체가 실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협할 수 있는 공포를 제거하는 그런 책임 윤리를 주장하시는 요나스 선생님이시죠. 요나스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는 자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가? 여러분,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우리가 환경윤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간만입니다. 인간만인데요. 특히 요나스는 현세대 인간으로 제안을 하죠. 현세대 인간으로, 너무 좁네요. 현세대 인간만 일방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지닌 존재 아니에요. 2번, 인간은 자신이 의도한 결과에 한정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러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죠.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결과가 안 좋은 공포를 유발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인간의 실존에 위협이 된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3번, 어떠한 행위도 못하게 하는 공포가 책임의 본질적인 속성인가? 라고 얘기하는데요. 요나스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본질적인 속성은 위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인류의 실존과 본질입니다. 인간의 실존과 본질을 보장하는 게 본질적인 속성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하는 수단을 얻어서 보편적인 기준인 윤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본질적인 속성은 아니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4번,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책임 윤리가 요청된다. 그렇죠.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 실존을 위협할지 안 할지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요게 맞는 거가 되겠습니다. 5번, 인류 존속은 세대 간의 상호 책임에 근거한 윤리적인 의무냐? 상호 책임 아니고요. 현 세대의 일방적인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종교적인 인간은 절대적 실제, 즉 세계 안에서 자신을 현현하는 성스러운 존재가 있다고 항상 믿는다. 정말 말이 어렵게 되어 있지만 성스러운 존재는 신이죠. 신. 절대적 실제 신이죠. 종교적인 인간은
그 신이 세계 안에서 자연물에게 피조물인 자연물에서 신 자신을 드러내는 성현현현이라고 하죠. 성현현현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항상 믿는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표현 아니죠? 그러나 비종교적인 인간은 초월성을 거부해요. 이거 신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의 상대성을 인정한다. 실제는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스러운 존재의 의미를 의심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신을 의심한다. 신이 없다고 본다. 무신론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엘리아데,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을 구별하는 엘리아데 선생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억보죠. 종교적 인간에게 우주는 신선성의 여러 개의 양태를 계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인간은 신이 자신의 피조물인 우주,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 성스러움을 표현하죠. 양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니은 종교적인 인간은 자연물 그 자체를 신으로 숭배한다. 자연물은 자연물이고 신을 숭배하죠. 신을 숭배하지 자연물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신이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난 양태인 거죠. 디귿 성현인 거죠. 디귿 비종교적인 인간은 자기 자신과 세계를 탈실성화하고자 한다. 자, 여기 초월성을 거부하고 성스러운 존재의 의미를 의심하니까 신성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게 비종교적인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죠. 그래서 세계 자체도 자신도 그렇고 세계도 신과 무관한 세계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디귿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보시겠습니다. 19번은 토론의 핵심 쟁점을 골라라입니다. 자, 보통 토론의 핵심적인 쟁점은 서로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지는 부분에서 올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일단은 갑의 입장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를 보시면 조금 선명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을과 갑의 주장 앞뒤를 한번 살펴보면 을의 입장에서 태아는 미래의식을 갖출 잠재적인 존재이므로 이익을 지니지 않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을의 입장에서 태아는 인간 종의 한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성인과 동등한 본래적 가치를 지녀요. 그래서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할 수 없답니다. 그에 비해서 갑을 보니까 그렇지 않대요. 그렇지 않고 태아는 성인과 다르대요. 현재 의식을 갖추고 있지 않나 본래적 가치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핵심적인 가치는 태아는 성인과 동등한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임신 중절을 허용할 수 없느냐 아니면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느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5번에 나오고 있죠. 여기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거 부당하냐 허용할 수 있느냐 요걸 보는 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원조 얘기네요. 원조의 목적은 절대 빈곤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줄이는 거래요. 절대 빈곤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래요. 그러면 이거 싱어죠. 싱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나쁜 일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에 상당한 도덕적인 의미를 가진 다른 일을 희생되지 않는다면, 자, 이렇게 뭔가 조건이 달려야 되죠. 조건이 달려서 그렇다면 해야만 하는 의무예요. 조건부적 의무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거라서 공리주의적 관점인 거죠. 을을 보시면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편입시키는 거래요. 되도록 돕는 거래요. 천연자원의 부가 빈약한 사회라도 그 사회의 정치적 전통, 법, 재산, 계급 구조가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는 거라면 질서정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원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롤스의 입장인 거죠. 자, 기억 보시겠습니다.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를 의무로 규정하는 근거는 다르지 않다.
국내의 어려운 일을 돕는 거나 해외 원조를 통해서 해외 사람들의 어려운 일을 돕는 거를 우리가 의무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다른 데 있지 않대요. 같은 근거래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국내 사람이나 해외 사람이나 평등하게 고려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니은 롤스는 원조 대상국의 복지 수준 향상은 원조 결과일 수는 있어도 목적일 수는 없대요. 원조 결과 그 나라가 복지 수준이 향상됐어요. 예, 그거는 원조 결과인 거고요. 원조의 목적은 복지 수준 향상에 있지 않대요. 복지 수준 향상에 있지 않고 그러면 뭐 어디에 있냐? 정치, 문화가 질서정연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질서정연한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모든 원칙이 해외 원조에도 적용되어야 되느냐? 롤스에게 있어서 질서정연한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모든 원칙은 정의의 원칙인데 정의의 원칙이 세 가지가 있죠. 근데 해외 원조에서 모든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차등의 원칙이 제외가 되죠. 그래서 모든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시면 틀리겠습니다. 리을 갑과 을이고요. 원조의 주체는 자기 이익의 고려는 해외 원조의 목적일 달성을 저해한다 돼 있는데요. 싱호는 자기 이익과 해외 원조를 했을 때 손해 볼 거를 고려하라고 하죠. 계산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저해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롤스는 자기 이익 고려는 해외 원조 목적 달성을 저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자기 이익과 관련 없이 질서 정연한 국가는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싱어가 일단 틀렸고요. 네. 롤스는 이런 얘기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보신다면 정답은 1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0월달 문제는 수능 직전의 문제라서 막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우리가 8번과 같은 이런 논리를 물어보는 문제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원래 어렵게 출제가 되었던 형벌 관련된 문제 그리고 시민 불복종 문제 뭐 이런 것들 롤스 로직 나오는 분배 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계속 풀면서 어려운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